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성요건 중에서 인과관계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자,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 사회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죠.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를 우리는 인과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법상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건 그 범죄 행위자의 행위와 나타난 범죄의 결과 그 사이에 형법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먼저 들어보면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칼로 가슴을 찔러서 살해했다. 그러면 뭐 갑의 행위가 A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 여기에 바로 관련이 되죠. 인과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갑이 A를 싸우다가 한 대 쳤는데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A가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에 앰뷸런스 기사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 앰뷸런스 차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만 A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갑이 A를 폭행한 건 사실이지만 또 코뼈가 부러뜨렸으니까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것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죽은 것까지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떤 경우는 인과관계, 즉 형법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인과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떤 이론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 인정하지 않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의 제기 잠깐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형법상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발생한 결과, 행위자의 행위 이 두 가지를 형법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문제는 결과범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즉 거동범이나 형식범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일정한 범죄의 결과가 있을 때만 기수가 되는 그런 결과범일 때만 인과관계의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자, 만약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그러면 행위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연결이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행위는 시작했으니까 미수 또는 그 범죄 규정에 따라서 미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 불성립, 쉽게 해서 무죄죠. 무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인과관계 문제의 어떤 그 본질이라 그럴까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형법상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과관계라고 하는 문제는 꼭 형법에서만 논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철학에서도 문제가 되죠. 철학에서 이러이런 뭐 행복을 가지고 왔다, 이러이런 불행을 가지고 왔다 그랬을 때는 당신이 예전에 어떤 좋은 일을 했길래 또 당시 어떤 좋은 마음을 먹었길래 이런 행복이 왔다, 또 반대의 경우에 불행이 왔다, 뭐 이렇게 보는 거니까 철학에서의 인과관계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모두 작용을 하는 거죠. 형법에서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걸 모두 넣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죠. 과학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측정 가능한 것만 원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이 형성됐다, H2O가 됐다 그러면 H2라고 하는 것과 O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무리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정 가능한 자연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걸 우리는 자연과학에서 인과관계 그러는데 형법에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실험을 통한 그런 과학적인 걸 꼭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 상식이나 규범이나 가치 판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형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아니다 하는 걸 판단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갑이 을을 칼로 즉사케 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갑이 부산에 있는 을에게 독약이 든 그런 케이크를 보냈다. 독약이 든 케이크를 보냈다. 자, 이를 먹고 죽었다. 이러면은 이것도 뭐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건 시간적 장소적으로 조금 좀 길이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을을 칼로 찔러서 상해를 입혔지만 을이 추리를 방치하여 실을 사로 죽었다. 내가 어떤 그 상해를 입었는데 내가 치료를 좀 게을리한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도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조금 방치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갑이 심장병 중증 환자인 을을 한 차례 얼굴을 가격했더니 을이 쇼크로 죽었다. 뭐 이런 경우도 인과관계 인정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20대에 아주 건강한 걸로 보이는데 속에 어떤 그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뺨 한 대 때렸는데 그만 넘어져서 죽었다. 그런데 죽음의 결과를 과연 이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을 건가?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이 을을 칼로 찔러 경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후송 도중 그 앰뷸런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후송 도중 그 앰뷸런스 교통사고죠. 조금 볼까요? 자, 이런 경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안 되겠죠. 자, 갑이 을을 강간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오자 을이 무서워서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사망했다. 자, 이거는 자기가 뛰어내렸지만 강간을 피하기 위한 거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쉬운데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그것 따라서 또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을을 죽이기 위해 독약을 먹인 결과 죽어가고 있는 사이 병이 을을 칼로 찔러 죽였다. 자, 이건 무슨 말이죠?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이 독약을 먹여서 어떤 사람을 죽인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 자, 이런 경우는 그 독약을 먹인 행위와 칼을 찌른 행위 이 중에서 어떤 걸 인과관계 인정하고 어떤 거는 인정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형별로 이론적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기본 인과관계 그런 건 아까 우리 칼로 찔러서 바로 죽은 경우 이런 건 기본 인과관계라는데 예외적 인과관계 하는 걸 한번 상정을 해보는 겁니다. 인과관계 예는 아까 같은 구체적인 데서 현실에서는 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외적인 그런 인과관계를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가설적 인과관계 하는 건 다른 행위에 의해서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지만 다른 행위가 없었더라도 결과 발생이 가능했을 경우 말이 좀 어렵죠.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그 독약 먹이는데 중간에 누가 칼을 찌른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처음 행위, 즉 뭐죠? 독약 먹인 행위죠. 위에서 하면 음독시킨 행위와 그 잠재적 결과. 왜 잠재적이라 그랬냐면 자기 중간에 칼로 누가 찔렀으니까 칼로 찌른 행위가 없었더라도 독약 먹여서 죽었을 것이니까, 그죠? 이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기 밑에 나오죠, 그죠? 음독시켰으나 다른 사람이 총으로 사살하는 경우 음독과 죽음과의 관계, 그러니까 처음 행위와 마지막 결과 사이의 관계, 그 중간에 있는 그 관계는 추월적 인과관계라 그러고요. 처음 행위와 마지막 행위를 가설적 인과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설적 인과관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중간에 그죠 총 쏜 행위가 없더라도 이 음독한 것과 죽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가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추월적 인과관계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개입한 행위와 결과의 관계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치사량의 독약을 먹였지만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살해했다 그러면 칼을 찌른 행위와 죽음과의 관계죠. 이걸 추월적 인과관계. 어떤 행위가 진행되는데 자기가 추월해서 결과를 냈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여러분 잠깐만 이중적 인과관계, 중첩적 인과관계 이제 이어 설명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이런 용어는 여러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용어를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하는 건 합당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사람마다 이름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중적 인과관계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단독으로도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수개의 조건이 결과를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이 각각 치사량 이상의 독약을 병에게 먹여 죽인 경우, 그러니까 10ml 마시면 죽는 독약을 갑은 12, 을은 13ml 줬으니까 당연히 죽겠죠, 그죠? 근데 모두 다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행위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중첩적 인과관계는 단독으로 결과를 야기하기에는 부족한데 그것들이 모여서 죽음을 야기한 경우,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갑은 6mm, 을은 7mm, 이래서 13mm가 돼서 병이 죽은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중첩적 인과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거냐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학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적설과 객관적 기속이론을 합친 이론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그만 학설들이 한두 개 더 있지만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조건설 하는 건 예전부터 가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학설인데 조건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그 관계, 즉 X와 X가 연결되는 관계죠. 이런 행위가 없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좀 말이 복잡하죠, 그죠?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언제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런 기준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쉬운데 이거는 오히려 역과 역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x와 x로 연결되는 경우이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런 거죠. 갑이 A를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 그럼 뭡니까? 갑의 그런 칼로 찌른 행위가 없었다면 A의 죽음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말되죠, 그죠? 그러면 갑이 칼로 찌른 행위는 A의 죽음에 영향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좀 논리가 역으로 가서 좀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이 조건설은 적지 않은 문제를 갖습니다. 자, 첫째로 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경우면은 이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었다면 이것이 없었을 거다 하는 거죠. 이런 좀 부정 대 부정 이렇게 가는 그런 그 논리의 어떤 좀 직접성, 적극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식의 논리를 가져오면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이 A를 살해했는데 화가 나서 칼로 찔렀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전날 갑이 자기 부인 을과 엄청난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도 너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당신이 부부싸움을 안 했으면 갑이 화가 안 났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없었다면 이런 죽음이 없을 거다. 이것도 성립되지 않냐. 좀 억지 같긴 한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 살인자 출산 이런 것도 당신이 이런 아들을 낳지 않았으면 이런 딸을 낳지 않았으면 이런 그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니까 당신의 출산 행위가 없었다면 이런 그 살인의 결과도 없을 거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출산 행위도 살인이다. 뭐 이렇게 좀 과장돼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흉기 제조도 그렇죠. 당신이 흉기를 제조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이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았을 거다. 흉기 제조 때문에 흉기 제조가 없었다면 이 결과도 없을 거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논리로 가면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고 좀 지나친 비판이긴 하지만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또 어떤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예컨대 위에 가설적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가 없었더라면 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로 본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가설적이 아니고 추월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이 A에 대해서 독약을 먹였습니다. 그 을이 중간에 칼로 찔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칼로 찌른 행위와 A의 죽음은 인과관계를 여러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칼로 찔러서 아직 독약은 먹고 죽어가고 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칼로 찔러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살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인과관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의 독약을 먹인 행위가 있고 을의 칼로 찌른 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칼로 찌른 행위가 없었다면 A의 죽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을의 그런 칼로 찌른 행위가 없었더라도 A의 죽음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먼저 갑의 독약 먹인 행위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었다면 이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XX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없었더라도 이 죽음은 있다. X와 O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X와 O로 연결되니까 너 칼로 찌른 행위는 XX가 아니니까 인과관계가 없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월적 인과관계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즉 앞에 음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죽는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간에 들어가서 칼로 찔렀으면 이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칼로 찌른 행위가 없었더라면 A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칼로 찌른 행위가 없었더라도 A는 그래도 음독으로 죽었을 것이다. X와 O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신은 인과관계가 없다. 살인 기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중적 인과관계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13mm를 줘서 죽였으면 이 사람은 그 살인죄의 기수입니다. 그죠?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감리에 13mm 음독이 없었더라도 을에 12mm 음독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더라도 이거는 죽음은 있다. 즉 뭐죠? X와 역시 O로 연결되니까 한 사람은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인정하는 건 이거는 인과관계 범위를 너무 좁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조건설에 X와 X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없었다면 이것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과관계에서는 잘 들어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가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학설은 요즘 거의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 학설은 가장 오래된 학설로 인과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어떤 장을 밑에 깔아줬다 그럴까요? 밑에 베이스를 좀 쳐줬다라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자, 이 상당 인과관계설은 이 행위와 이 결과의 사이에 인정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인정할 만하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여러분 들으면은 좀 이상하죠, 그죠? 이 행위와 이 결과 사이에 연결이 상당하니까 인정할 만하니까 인정된다. 이거는 뭡니까? 문제점에서부터 문제 보면 문제로 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 어떤 경우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데 그냥 상당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이제 그 상당성이라는 말이 그 애매모호한 거죠. 상당성이라는 말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문제로 답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인과관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조금씩 말을 좀 보탭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내려온 보통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인정될 만한 그런 상당성, 그걸 말한다. 뭐 이래서 경험칙이라고 하는 걸 좀 앞에 수식으로 사용해 주는데 경험칙이라는 말도 사실은 또 애매한 말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상당인과관계설도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이렇게 좀 나뉘어집니다.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뭐냐면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그러니까 행위자가 알고 있었던 사정, 그렇게 보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좀 설명하겠지만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넓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너무 좁아지는, 죄송합니다.
문제점입니다. 좁아지는 문제점.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려서 그만 그 사람이 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자가 아는 사실, 그것일 때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즉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밖으로 볼 때 뭐 멀쩡한 20대라든지 또 건강해 보인다든지 또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환자처럼 보였지만 행위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행위자의 입장에서만 딱 서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나는 몰랐다.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하니까 인과관계의 성립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이 객관적 상당인과 관계설은 행위 당시에 존재한 모든 사정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이고 사후적으로 판단해서 법관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여기서 법관의 입장이라는 건 꼭 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명한 사람 이런 그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인과관계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인도 전혀 알 수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20대지만 그 안에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밖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후적으로는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자, 이건 또 너무 넓어지니까 그래서 절충적으로 행위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항이거나 또는 일반인, 여기서 일반인은 아까 말한 현명한 사람인 법관이 아닌 people on the street, 그래서 그죠,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알 수 있는 것, 그 어떤 경우 있겠습니까? 한 50대 정도 되지만 눈에 충혈이 되고 뭔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런 보통 사람은 알 수 있는데 행위자는 그때 흥분 상태여서 몰랐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인정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 행위자의 입장에서 나 몰랐다 그런다고 인과관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알았다 이렇게 기준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저 정도면은 좀 위험하다 하는 그런 어떤 경우이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니까 상당인과관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다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